휴일인 어제 충남 홍성과 대전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밤샘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어두워져 철수했던 소방 헬기를 날이 밝는 대로 다시 투입하기로 했고 홍성 지역 3개 학교는 오늘 하루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온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산불 위험이 크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중부지방 등의 단비가 예보됐는데 적지 않은 양이 내릴 것으로 보여 메마른 대기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서울 강남 납치 살해 사건 피의자 3명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경찰은 핵심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가방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참가하는 3국 해상훈련을 오늘부터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과 오늘 마무리되는 한미 연합상륙훈련인 쌍용훈련 등을 핑계로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 BIE 실사단이 2030 세계박람회 개최를 신청한 부산을 실사하기 위해서 방한했습니다. 5박 6일 동안 진행되는 평가는 부산 엑스포 유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은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한 카페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해온 유명 군사블로거 1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수사당국은 강력한 폭약인 TNT 200g 이상이 터지면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된 충남 홍성군과 대전 서구화재는 관계 당국이 밤샘 진화에 나서면서 진화율이 60%를 넘겼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본격적인 잔불 정리 작업이 다시 시작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밤사이 충남 홍성군 산불 진화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충남 홍성군 서부면 야산에서 난 불은 18시간 넘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 진화율은 65%, 산불 영향구역은 935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해 잔불을 끄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현재 남은 화선은 6.7km로 추정됩니다. 산불 대응 3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거나 진화에 24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일 때 발령합니다.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지만 주택 등 건물 62개 동이 불에 탔고 주민 23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홍성군 서부면에 있는 서부초등학교와 신당초등학교, 서부중학교 등 3개 학교에 대해 오늘 하루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충남 금산군 복수면에서 시작해 대전 서구 산직동으로 번진 산불은 17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주민 870여 명이 한데 대피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 산림 369헥타르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데 산림당국은 진화율 62%, 남은 화선은 5.7km로 보고 있습니다. 새벽 6시 20분쯤 다시 헬기를 투입해 진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큰 불길을 잡은 서울 부암동 인왕산 화재는 산 정상 부근에서 불길이 되살아나길 반복하면서 18시간가량 잔불 정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충남 당진과 보령에서도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되는 등 어제 하루에만 전국적으로 산불 30여 건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충북 옥천을 비롯한 산불 7건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산림당국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산 부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 등은 삼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낮에는 서울 종로구 인왕산에서 불이 나 잔불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불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심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산불로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인왕중학교에 마련된 산불 대피소. 주민들이 좁은 골목에서 내려와 줄지어 안으로 들어갑니다. 심란한 듯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모습도 보입니다.
산불이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주택이 모여있는 홍제동 개미마을 등 120여 가구 주민들도 급히 대피했습니다. 난 한 60년 살았지. 근데도 인왕산이 처음이지. 이런 일은 없었어 우리. 정화를 있었기 때문에. 산불 많이 나잖아 요새. 내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그거 보니까 내가 확실히 당하니까는 벌겋게 올라오는 데는. 부암동 주민센터 앞엔 긴급 구조통제단이 꾸려졌습니다. 주말 행락객들로 붐비던 주요 등산로는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소방차 진입을 위해 경찰은 산불 현장 인근인 자하문로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막기도 했습니다. 도심에서 발생한 산불에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과 나들이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동네에 제가 오래 살았는데 저런 건 얘기도 들어본 적도 없지만 실제로 그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도 막 가슴이, 지금도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심정입니다. 저희 매장에 많은 사람들이,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막 우시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고 막 그래가지고 같이도 속상했죠. 불이 난 직후 YTN에도 산불 영상과 사진을 담은 제보가 수십 건 들어왔습니다. 특히 산불이 난 곳이 도심 한복판이라 119 신고도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속한 대응 덕에 다행히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어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30건이 넘는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큰데요. 다행히 내일은 비 예보가 있어서 산불 발생은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산불 진화헬기가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강한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어제 경기 고양이 27도, 경기 동두천 26.2도, 서울도 25.2도까지 오르면서 4월의 첫 주지만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전국 곳곳에 3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는데 특히 봄철 동해안 지역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것과는 다르게 어제는 대부분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됐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반대로 서쪽 지역이 고온 건조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고온 건조한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일 서해상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압의 이동 경로의 변동성이 크지만 이번 비는 봄철 대비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비가 한 5mm 이상 오면은 한나절이면은 그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30mm 이상 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2일에서 3일 이상은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어제 오늘 기승을 부린 산불은 잠시 주춤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4월에는 건조한 가운데 강한 바람도 자주 불어 대형 산불 위험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납치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걸 집에 보관한 핵심 피의자는 관련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경찰은 오늘 법원의 영장 심사를 거쳐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붙잡힌 건 모두 3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납치 현장이 CCTV에 포착된 2명은 피해자와 일면도 없는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들로부터 범행에 나선 경위는 일부 파악한 상태입니다. 함께 공범으로 붙잡힌 A씨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피해자의 가상화폐 재산을 빼앗는 게 목적이었다는 범행 동기도 일부 파악한 상태입니다. 특히 경찰은 A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가방 등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가 다른 공범 2명에게 음식을 사주거나 숙박업소를 잡아주는 등 범행 준비에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A씨는 피해자를 납치하고 살해하는 범행 과정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청부살인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 관련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한 일당을 구속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추가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A씨 등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늘부터 한미일 3국이 해상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한미일 3개 나라가 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참여하는 해상훈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한미일은 대잠수함전 훈련과 수색 구조 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북한이 자신들에게 핵 공격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며 위협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비판하며 미국의 핵우산에는 구멍이 뚫렸다고도 했는데 한미 간 확장 억제 전략을 우회적으로 견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내고 미국과 남한의 전쟁 광기가 최절정으로 치닫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자유의 방패와 쌍용훈련 등 한미연합훈련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한반도 긴장고조의 책임을 한미 양국에 떠넘긴 겁니다. 자신들이 핵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며 핵 위협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엄중한 위험에 더 바투 다가가는 리롭지 못한 처사라는 데 대하여 명백히 경고했다. 그러나 호전광들의 발악적 행태는 극에서 극으로 종행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별도 담화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내 미국의 핵무기 배치 등 군사적 지원과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걸 겨냥했습니다. 특히 김 부부장은 구멍이 숭숭 뚫린 미국의 해구산 밑에 들어서면 강력한 불벼락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난하며 우방국인 러시아에 힘을 실어주면서 최근 한미 간 확장 억제 강화 움직임을 우회적으로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해구산을 포함한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최근 북러 관계 강화 차원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커지고 있고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이 강화되는 측면, 여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따른 미사일 발사로 기습 공격 능력을 과시한 북한은 최근 새 전술핵 탄두까지 전격 공개하며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제박람회기구 BIE 실사단이 엑스포 개최를 신청한 부산을 실사하기 위해 방한했습니다. 5박 6일 동안 평가를 진행하는데 대통령실은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2030년 월드 엑스포 유치 준비에 한창인 부산에 운명의 주간이 찾아왔습니다. 유치 역량과 준비 상황을 평가하는 국제박람회 기구 BIE 실사단이 방한한 겁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는데 노출을 극도로 꺼리며 취재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실사단은 오는 7일까지 5박 6일 동안 한국에 머물며 국무총리, 장관, 국회 주요 인사 등을 잇따라 면담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접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언론에서 합당하다고 하는 그 이상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실사 과정에서 경쟁 도시와 차별화되는 부산의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SNS 프로필을 엑스포로 바꾼 한덕수 총리 역시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 방문한다며 이번 실사가 부산 엑스포 유치의 분수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10번, 20번 검토하며 철저히 준비했고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지지와 열망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며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축제, 세계의 축제인 엑스포 유치에 힘을 모아달라 당부했습니다. 실사단이 작성하는 보고서는 국제박람회 기구 171개 모든 회원국에 공유되고 11월 총회에서 투표로 주최국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경쟁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우디가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우디를 방문한 실사단이 부실한 준비 상황에 적잖이 실망했다며 이번 실사가 우리가 역전할 충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산업기술을 다른 기업이나 해외로 빼돌리는 이른바 산업 스파이들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걸려도 남는 장사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인 만큼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법망이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디스플레이 관련 첨단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한 중소업체의 부장급 직원 A씨. 지난 2016년 4월 A씨가 퇴사한 뒤 알짜 기업으로 이름을 알리던 업체는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A씨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업체 기술을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A씨는 법정에 서게 됐지만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로 벌금형,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A씨가 유출한 기술을 산업기술보호법이 정하는 산업기술로 볼 수 없다는 게 무죄 이유였습니다. 지난 5년 사이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모두 93건. 그 값어치는 25조 원대에 달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3분의 1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 범죄 대부분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전체 82건 가운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비율은 37%에 육박했습니다. 일반 사건의 무죄 선고 비율이 1% 내외인 걸 고려하면 눈에 띄게 높습니다. 그나마 유죄 판결을 받은 52건 가운데 실형은 단 8건.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기술 유출 범죄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원인으로는 양형 기준이 꼽힙니다. 지난 2019년 산업기술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정형은 상향됐지만 실제 선고를 내릴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은 법정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채 6년째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출된 기술이 지니는 가치나 피해 정도가 산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피해 규모는 막대한데 정확한 피해 규모가 산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던 기본적으로 기술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고 또 이미 유출된 상황에서 유출되지 않은 가정적 상황과 비교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달 말 새롭게 구성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기술 유출 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 연구 용역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기술 가치나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정부의 대일 외교와 양국관리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 초 사흘 동안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당장 첫날인 오늘부터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등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일본 후쿠시마 방문을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 방사능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치,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기선 잡기에 나선 겁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 광우병이 걸려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고 선동했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민주당은 괴담 운운하며 야당과 국민을 겁박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미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한일 정상회담 등 정부의 대일 외교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외교 참사나 다름없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할 것입니다. 이르면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같은 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 소관 상임위를 단독으로 여는 등 여론전에 나설 태세지만 대통령의 무능과 정부 여당의 무책임이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안정화법을 막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뻔히 예상되는 상임위 현안 질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며 국론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자꾸 나라를 둘로 쪼개거나 국민들을 둘로 갈라놓지 말고 그런 진지한 마음,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현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여기에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그리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 등을 두고도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쟁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4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오늘 제주에서 열리는 제75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불참하는 가운데 이철규 사무총장과 박대출 정책위 의장 등이 제주를 찾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추념식에 참석하는 가운데 이에 앞서 4.3 기념관에선 현장 최고위도 개최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유가족 초청에 따라 제주를 방문할 예정인데 공식 추념식엔 불참하고 오후에 개인적으로 참배할 예정이라 당 지도부와 따로 만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제주에서 거행되는 4.3 희생자 추념식에 대해 올해는 국무총리가 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지난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며 같은 행사에 대통령이 매년 가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이번 행사에 한덕수 총리가 참석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한다며 총리가 내놓는 메시지가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라고 부연했습니다. 은퇴 뒤 한 달에 국민연금을 2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이 1년 새 4배 늘어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 공표 통계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5,410명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4배로 늘어난 건데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수령액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 꾸준히 올랐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 기준 200만 원 이상 수급자의 98.5%는 남성이었고 여성은 78명에 그쳤습니다. 60대 이상에선 과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지 않고 경력 단절도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노령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지난해 말 기준 57만 106명으로 2021년 말과 비교해서 33% 증가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곧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을 돌파할지 초미의 관심사인데 첫 회의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에 따라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이 심의가 요청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교체위원 5명이 제때 임명장을 받지 못해 보통 4월 첫 주 열리던 첫 회의마저 연기된 겁니다. 정상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규정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시간당 10,000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0,000원을 돌파하는데 2000년 이후 20여 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보다 낮았던 건 단 3번뿐이었고 최저임금위가 2022년도 최저임금 산출 때부터 사용해온 계산법을 고려해도 5%대 인상이 예상돼 내년은 시급 10,000원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에 노동계의 입장도 어느 때보다 강경합니다. 양대 노총은 수년째 물가 폭등에 최근 전기와 가스에 이어 수도까지 공공요금도 2자릿수 인상을 했다며 실질임금 보전을 위해 20%대 인상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경영계에선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주한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 용역 결과가 올해 최저심의위에 제출되는 데다 노동부 장관도 지역별 차등 적용은 어려워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시작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노조 회계 공개와 근로시간 개편안, 각종 불법행위 단속 등을 놓고 노정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이 역시 가시밭길을 가게 될 전망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카페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했다고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수사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현지 시각 2일 200g 이상의 강력한 폭약 TNT가 터지면서 모두 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카페 건물은 유리가 모두 부서지는 등 크게 파손도 했습니다. 당국은 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56만 명의 독재를 거느린 러시아 군사 블로거 블러드랜 타타르스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이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출신으로 꾸준히 러시아를 찬양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해왔습니다. 이른바 성관계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시각 4일 기소 인부 절차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뒤 밤에 플로리다주에서 연설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 오후 판비치에 있는 자택 마러라고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기소 인부 절차는 피고인에게 기소 내용을 고지하고 재판부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할 예정이라고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맨해튼 지검에 출석해 머그샷 촬영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새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5시를 기준으로 산불 3단계가 발령된 충남 홍선의 산불 진화율은 65%라고 밝혔습니다. 이 산불 영향구역은 935헥타르로 주택 30동과 창고 30동 등이 불에 탔고 인근 마을 주민 236명이 대피했습니다. 역시 산불 3단계인 충남 금산, 대전 서구 지역의 진화율은 62%로 마을 주민 873명이 대피했습니다. 산림청은 날이 밝는 대로 산불 진화 헬기를 투입해 불길을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충남 홍성군 서부면 산불 진화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 학교 3곳이 오늘 휴업에 들어갑니다. 충남교육청은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된 홍성군 서부면 서부초등학교와 신당초등학교, 서부중학교 등 3개 학교를 오늘 하루 휴업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에 난 산불로 현재까지 주택 30개 동이 불에 탔고 주민 23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 속에 고온 건조한 바람이 이어지며 추가 화재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기온도 크게 올라 고온 현상이 절정에 달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건조함이 더 심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바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휴일인 어제는 전국 곳곳에 30여 건의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곳곳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네, 지금도 서울 인왕산과 충청 그리고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불이 진화 중에 있습니다. 오늘 기온도 크게 오르는 데다가 비 소식이 없고요. 또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추가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무척 큰 상황입니다. 불씨 관리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곳곳으로 현재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충남 홍성과 금산 그리고 대전 지역에는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 중인데요. 논밭 해육이나 산림 인근에서의 소각 행위,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등의 행위는 반드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 속에 기온도 높게 치솟아서 오늘은 고온 현상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8도, 대전 9.3도로 예년 기온을 2에서 7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 27도, 춘천 26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방은 올봄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 20도, 포항 15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대기의 건조함이 해소되겠습니다. 비는 목요일인 글필까지 이어질 텐데 그 사이 남해안과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까지 기온이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고 서울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는 등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금전을 노리고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앞에서 40대 피해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복귀한 얼룩말 세로는 온라인 공간에서 패러디까지 등장하며 여전히 화제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저 귀여운 일탈로 웃고 넘길 게 아니라 동물을 가두는 문화 자체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심을 발칵 뒤집었던 4살 배기 얼룩말 세로의 동물원 탈출 소동. 호랑말이 뛰어가 깜짝 놀랐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연달아 잃고 힘들어했던 사연이 공개되자 동정과 함께 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로의 모습을 패러디한 사진과 영상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어린이 대공원 측도 세로의 여자친구를 만들어주겠다고 밝히며 귀여운 소동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인데 전문가들은 마냥 웃고 넘길 일만은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서식 반경이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얼룩말이 좁은 동물원에 갇혀 오로지 부모에게만 의지해야 했던 환경이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군집을 이뤄서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또 있었던 부모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홀로 남겨지고 그로 인해서 더 이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어린이 대공원 홈페이지에도 외로움을 달래준다며 짝을 지어주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볼거리를 위해 동물을 가둬두는 문화가 옳은 건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립니다. 전시동물의 불행한 삶 그 자체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행동하고 의견 피력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구조, 치료, 돌봄이 가능한 시설로 변화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반대할 시민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동물원 폐지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며 국내에서도 이미 대안적 시도가 등장했습니다.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동물 없는 동물원이 4년 전부터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물권을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만큼 전시 목적의 동물원이 과연 필요한지, 순전히 인간의 이기심을 위한 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지하철에서 훔친 휴대전화를 헐값에 사들여 베트남에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5일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를 상습 작물 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A씨에게 넘긴 절도범과 작물범 등 14명을 함께 검거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함에 따라 오는 7월 초까지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출입국 사범이나 불법 외환 거래, 강도와 폭력, 투자 사기, 도박과 범죄단체 구성 등입니다.
최근 외국인 범죄가 마약류나 도박장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세력 간의 이권 다툼까지 벌어지면서 범죄의 지능화와 광역화를 차단하기 위해 더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국제박람회기구 BIE 실사단이 2030년 월드엑스포 개최를 신청한 부산을 실사하기 위해 어제 오후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BIE 실사단은 5박 6일 동안 우리나라에 머물며 유치 역량과 준비 정도 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실사단은 방한 기간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창양 산업부 장관 등을 면담하고 총 4차례에 걸쳐 국내 유치 지원단의 유치 계획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요즘 일상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은행은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도입된 지 5년이 넘었는데 이른바 매기 역할을 잘 수행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기존 은행과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K뱅크, 카카오뱅크 그리고 토스뱅크. 금융산업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한다는 목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된 지 어느덧 5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난해 말 3사 합계 기준 총자산이 8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은행산업 혁신을 주도하면서 또한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건가가 금융산업과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은행으로 어려운 금융을 쉬운 금융으로 바꿔 고객 경험을 개선하겠다는 다짐. 평가는 엇갈립니다. 우선 도입 취지에 맞게 은행산업 경쟁 촉진에 기여했고 특히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금씩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면서 모두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 중저신용자 대출이라는 부분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초기에 보였던 혁신이 갈수록 줄어드는 만큼 차별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쓴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혁신 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하여튼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이런 거에서는 좀 더 앞으로 계속 노력하실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는 은행권 과점 해소 논의와 맞물려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은행 추가보다는 인터넷 은행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5대 시중은행들의 규모가 다 굉장히 크고요. 이런 상황에서 은행을 몇 개 더 넣어서 경쟁을 촉진시킬 거냐. 이 부분도 상당히 효과는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은행권 제도 개선 TF를 출범한 금융당국은 인터넷 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금융 데이터를 좀 더 편하게 확보해서 본업인 금융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 해외에 진출을 함에 있어서 현행 우리 관련 규제가 엄격한 게 있는 거 아닌지. 매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각종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조만간 나올 TF 개선안에서 인터넷 은행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오늘부터 개인 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를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금융 소비자들이 개인 신용평가 대응권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온라인 신청으로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 신용평가 결과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근 감소세였던 2030 세대 아파트 매입이 다시 늘면서 2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례보금 자리론 신설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층을 위한 대출 기준이 완화되면서 급매물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20대 이하와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31.96%로 30%를 넘어섰습니다. 세 채 가운데 한 채는 젊은 층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전 달보다 2%포인트 넘게 높고 2021년 1월 33% 이후 25개월 만에 최대 비중입니다. 매수 건수는 794건으로 전달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정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로 지난해 10월 26%까지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 2030 매입 비중은 지난 2월 34.7%로 올라서며 1월에 비해 4%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층을 위한 대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구매 심리와 매수 여력이 생기면서 젊은 세대가 급매물을 적극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15억 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시작으로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실수요층 대출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올해 1월 말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연 4%대의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신설됐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80%까지 허용하는 등 청년층의 자금 조달이 쉬워졌습니다. 서울시 구별로는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고 급매물이 늘어난 강서구의 2030 매입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어섰고 성동구, 금천구, 영등포구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떨어진 경기도는 2030 매입 비중이 2월에 36.4%로 인천은 33.1%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당분간 고금리가 이어지고 경기 침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들이 오늘부터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오늘부터 거주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청과 도청에서 전세 피해 확인서와 긴급 주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피해 확인서는 계약이 끝난 뒤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매 등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사라졌는데도 보증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것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오늘부터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4,416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도심의 신축이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 2022호, 신혼부부 2,394호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2,395호, 그 밖의 지역에서 2,021호가 공급됩니다. 네, 이 시각 세계인은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카페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유명 군사 블로거 한 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표적이 됐다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인물이 러시아 땅에서 암살된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카페 주변이 경찰차로 둘러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이 카페에서 강력 폭약인 TNT를 쓴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사당국은 200g 이상의 TNT가 터지면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유명 군사 블로거 한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 апреля 2023 года в 18:13 в полицию Василиост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поступила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м, что в кафе на Университетской набережной, дом 25, произошел взрыв. 당국은 사망한 사람이 러시아 군사 블로거로 알려진 블라드렌 타타르스키라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출신으로 56만 명의 독자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러시아를 찬양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해왔습니다. Всех победим, всех убьем, всех кого надо ограбим. Все будет как мы любим. Давайте с Богом. 만약 그가 고의로 표적이 됐다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인물이 러시아 땅에서 암살된 두 번째 경우가 됩니다. 지난해 8월 러시아 극우 민족주의자의 딸 다리아 두기나가 차량 폭탄 공격으로 숨진 바 있습니다. 타스 통신 등은 타타르스키가 카페에서 독자를 만나고 있을 때 한 여성이 조각상을 선물했다며 그곳에 폭발물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러시아 국가수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사고사가 아닌 살인으로 규정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지난달 대규모 감산에 합의한 오펙 플러스 소속 주요 산유국들이 현지 시각 2일 하루 116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추가 감산을 예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SPA 통신은 내달부터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 50만 배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아랍에미리트도 5월부터 연말까지 14만 4천 배럴 감산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 이라크, 알제리, 카자흐스탄 등도 동참했는데 로이터 통신은 오펙 플러스 추가 감산량을 합하면 116만 배럴에 달한다고 집계했습니다.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각 2일 파키스탄 통계청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35.4% 올랐습니다. 식품과 운송 가격이 급등한 영향인데요. 통계청 대변인은 1970년대 월별로 물가 상승률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군중 앞에 섰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각 2일 오전 미사 강론을 통해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말 것을 당부했고 건강을 걱정해준 신도들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마지막 황제 등의 음악을 작곡한 일본 영화 음악의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가 향년 71세로 지난달 28일 별세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영화 마지막 황제의 음악을 작곡하며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아카데미상 작곡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오는 9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리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선 토레스 EVX와 코나 일렉트릭, EV9 등 국내 전기차 신차들이 각축전 중입니다. 동남아를 겨냥한 초소형 전기차 업체는 물론 고급 수입차 업체들도 모두 전기차 신차를 출시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쌍용 자동차가 케이지 모빌리티로 이름을 바꾸고 준중형 돌풍을 일으킨 토레스의 전기차 EVX를 출시했습니다. 토레스 EVX는 획기적인 배터리 안정성과 파격적인 가성비를 통해서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한 회 충전 시 유럽 기준 500km, 국내 기준 42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기존의 토레스는 눈이 오면은 이 눈덩이에 전조등이 묻혀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토레스 전기차 EVX는 보시는 것처럼 전조등 디자인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정부 인증 기준 동급 최대인 한 회 충전 시 410km 이상 주행 가능한 디올류 코나 일렉트릭을 출시했습니다. 기아의 EV9은 한 회 충전 시 500km가 넘는 주행과 2열 좌석이 180도와 270도까지 회전해 실내 공간 재배치가 가능한 게 강점. 초소형 전기차를 만드는 마스타 자동차는 다마스와 라보를 대체할 적재 중량 200kg의 전기 트럭을 출시했습니다. 조만간 소상공인들과 400대 공동 구매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수출까지 나섭니다. 인도네시아와 현금 수송 전기차 4,000대, 필리핀과 전기버스 300대 수출을 계약한 겁니다. 2030년에는 전 세계 50개 나라에 연간 500대의 전기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메르세데스 벤츠는 전기차 중 고급 비즈니스 SUV를 비롯한 7개를 전기차로 채우며 전동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포르쉐는 스포츠카 출시 75주년을 맞아 첫 스포츠카 포르쉐 356을 오마주한 컨셉트카 비전 357을 아시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암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초음파나 CT, 조직검사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피 몇 방울로 1시간 만에 6가지 암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꼴로 평생 한 번은 암에 걸립니다. 암은 치료를 일찍 시작할수록 생존율이 높아지는데 조기 발견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암을 한 번에 진단하는 방법이 없어 각 장기에 대해 일일이 정밀 촬영과 조직 검사를 해야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전립선 암과 같이 극소수 암에 있어서만 소변 검사 또는 피 검사를 통해서 암을 어느 정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의 암은 좀 더 복잡한 영상 진단 기법을 이용해서 진단하기 때문에 그만큼 초기에 진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피 10방울만으로 1시간 만에 6종류의 암 여부를 동시에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혈액에서 분리한 혈장을 필터에 통과시켜 혈액 속 엑소좀을 얻습니다. 엑소좀은 세포가 분비하는 주머니로 RNA와 DNA, 단백질 등을 담고 있는데 암세포의 경우 구성물질의 변화가 생깁니다. 엑소좀을 금 나노칩에 떨어뜨려 분석기계에 넣자 빛이 엑소좀을 통과하면서 고유의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정상인과 암 환자 600명의 엑소좀 그래프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환자의 암 여부를 알려줍니다. 폐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췌장암, 위암 모두 6개 암에 대해 암 종류도 구별합니다. 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97% 이상이고요. 그중에 어떤 특정 암이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90%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6가지 암을 한꺼번에 측정하게 되는 수준이 되면 한 30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폐암 검진에 대해 올해 안에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내년에 인허가를 신청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다른 암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인허가를 받아 주요 암을 조기 발견하는 데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해외에서도 혈액만으로 암을 진단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한창인데 여러 암을 한꺼번에 진단하는 건 상용화된 적이 없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